저는 북한 최연소 여성 전투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휘부 무전에서 제 이름이 숙청 대상으로 호출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돌아가면 저는 시체로 집에 도착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연료가 바닥난 전투기를 남쪽으로 돌렸습니다. 북한 전역의 미사일이 저를 조준하는 가운데 기체는 산에 부딪힐 듯 추락했고 저는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조종관을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인천공항에 간신히 착륙한 지 1분, 제 산소 장비에서 독이 검출됐고 저를 향해 걸어오던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는 북한이 아니라 남한 내부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배우를 알면 여러분은 아마 이 영상을 끄고 잘 수 없을 겁니다. 전투기 조종석 안에서 저는 숨을 고르며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엔진의 진동만이 제 심장을 두드리듯 울렸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훈련 비행이라 생각했지만 그 정적을 깨는 암호 통신이 이어졌습니다. 지휘부 주파수에서 제 코드명과 함께 정리 대상이라는 단어가 스치듯 흘러나왔어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고 숨이 목에서 걸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신을 끊어버리고 시야를 지면으로 낮추며 고도를 급격히 조정했어요. 계기판의 숫자가 요동치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결론만 반복되었습니다. 돌아가면 저는 죽습니다. 저 스스로도 믿기 힘든 판단이었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어요. 기체를 남쪽으로 기울이자 엔진의 굉음이 얇은 공기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레이더 경고등이 깜빡이며 제 위치가 노출됐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하강각을 더 날카롭게 잡아 산악 지형 아래로 숨어들 듯 비행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고 조종관은 마치 제 불안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산 정상들이 시야를 스치듯 지나가며 조금만 실수하면 바로 산등성이에 처박힐 거리였어요. 그럼에도 제가 멈출 수 있는 선택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산소 장비에서 이상한 압력 수치가 여러 번 튀어오르는 게 보였어요. 평소보다 지나치게 높은 수치였지만 그 원인을 확인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뒤쪽에서 경보음이 더 크게 울렸고 북쪽에서 발진한 추격기들이 제 항적을 향해 접근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눈앞이 뿌옇게 흔들리는 걸 억누르며 다시 한번 기체를 기울였습니다. 공기 흐름이 비틀리는 소리가 귓가에 거칠게 닿았지만 제 의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 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는 걸 저도 뒤늦게 깨달았어요. 저는 연료 잔량을 계산하며 인천공항 활주로까지의 거리를 머릿속에서 빠르게 그렸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심이 끝나는 순간 경보등 한 개가 새롭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더 위험한 일이 막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추격 경보음이 더 촘촘하게 울려대기 시작했어요. 제가 산악지대를 벗어나기도 전에 북쪽 하늘에서 두 개의 항적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요격기 2대가 제 기체를 향해 일직선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그 속도는 제가 계산한 평균 추적 속도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아래로 꺾어 저공 비행으로 전환했어요. 지면에서 불과 몇십 미터 위를 스치며 날아가는 동안 기체는 지형의 굴곡을 그대로 몸으로 받아내듯 요동쳤습니다. 엔진 압력이 높아지며 기내 곳곳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날아오던 요격기 한 대가 사격 조준을 시도하는지 경고등이 붉게 변했어요. 저는 비상기동을 입력해 오른쪽으로 돌진하듯 꺾었고 기체는 마치 비명을 지르듯 떨렸습니다. 그 순간 산등성이 하나가 갑작스럽게 눈앞에 솟구쳤고 저는 반사적으로 기체를 들어 올렸습니다. 뱃속이 뒤틀리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고 제 숨소리도 떨렸습니다. 뒤를 힐끗 돌아보니 저를 쫓던 요격기 중 한 대가 무리한 기동으로 고도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체가 곧바로 균형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산 사면에 부딪힐 게 분명했어요. 그러나 제게 그걸 신경 쓸 여유는 없었습니다. 나머지 한 대가 추격 속도를 올리며 다시 제 뒤를 물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명령은 분명했습니다. 살아서 남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연료 경고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잔량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저는 속도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레이더 회피 기동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산과 계곡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을 따라가면 추격기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할 거라 판단했습니다. 기체는 거칠게 흔들렸지만 저는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형을 활용하는 수밖에 살아남을 길은 없었습니다. 바위 절벽이 폭 30m 정도의 틈을 만들고 있었고 저는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추격기는 접근을 시도했지만 속도를 유지하기 어려웠는지 곧바로 뒤로 밀려났어요. 레이더에서도 그들의 추적 신호가 잠시 약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짧은 숨을 몰아쉬며 다음 지형을 향해 기체를 또다시 기울였어요. 하지만 안도의 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상방공포 부대가 제 비행 경로를 따라 조준을 시작한 듯 지도에 다수의 점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곧 지표면에서 올라오는 조준 레이저를 확인했고 사방에서 적의 시야가 좁혀오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선명해졌습니다. 제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저는 목을 삼키며 국경선까지의 남은 거리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계기판 위에 깜빡이던 한 숫자가 이제 겨우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경로로 저를 이끌고 있었어요. 그 길이 옳은 길인지 아니면 더 큰 위험으로 들어가는 문인지조차 알 수 없었지만요. 남한 방공망에 진입하자마자 기체 내부의 경보가 또다시 요란하게 울렸어요. 레이더 파형이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지는 이상 현상이 계기판에 나타났고 제 항적이 복제되기라도 한 듯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통신 스위치를 올려 관제탑을 호출했지만 잡음 섞인 잡신호만 들려왔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건지 누군가 전파를 고의로 교란하는 건지 알 수 없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기체는 기압 변동 때문에 흔들렸고 고독의 숫자는 말도 안 되는 속도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저는 GPS 좌표를 수동으로 입력하며 해안선의 윤곽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바다 위의 얇은 구름층이 천천히 갈라지고 인천 인근의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드러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잠시 스쳤지만 곧바로 기체 전체가 크게 요동치며 착각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왼쪽 날개에 균열 경고등이 켜졌고 엔진 RPM이 비정상적으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계기판을 노려보며 남은 힘을 다해 균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늘 오른편에서 두 개의 항적이 빠르게 가까워졌습니다. 남한 공군기 두 대가 저를 요격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호 기동을 취하며 양쪽에서 속도를 맞추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 기체를 감싸듯 호위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묘한 긴장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상황이 단순한 착륙 문제가 아니라는 예감이 더 깊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관제탑으로 다시 신호를 보냈지만 여전히 잡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기괴한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제 기체 뒤쪽에서 또 다른 항적이 나타났고 레이더는 그것을 적대 신호로 분류하고 있었어요. 북쪽에서 따라온 요격기가 아니라 전혀 다른 출처의 신호였습니다. 남한 관제 레이더조차 이 항적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듯 경고. 지표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기체를 안정시키고 활주로를 향해 마지막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통신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고도는 계속해서 휘청거렸습니다. 이 상태로는 자동 착륙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결국 저는 수동 착륙을 결심했습니다. 활주로까지 남은 거리는 약 12km, 단 몇 분밖에 남지 않은 거리였어요. 그 몇 분 동안 기체가 버티지 못한다면 저는 그대로 바다로 추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힘을 꽉 주며 조종관을 고정했고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종류의 신호였고 계기판에는 검은 상자가 자동으로 열렸다는 표시가 떴어요. 누군가 제 장비를 원격으로 건드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드러난 활주로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거대한 불길한 느낌이 먼저 제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착륙은 이게 끝이 아니란 걸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어요. 활주로가 눈앞에 나타나자
저는 남은 힘을 모두 손끝으로 모았어요. 기체는 마치 마지막 비명을 지르듯 떨렸고 왼쪽 엔진에서 불꽃이 간헐적으로 튀어올랐습니다. 고도계와 속도계가 제멋대로 흔들리는 와중에도 저는 수동 착륙 자세를 억지로 유지했어요. 바퀴가 활주로를 강하게 스치며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충격에 기체 꼬리 부분이 크게 흔들렸고 저는 이를 잡아내기 위해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기체는 비상보조 활주로에 미끄러지며 마침내 속도를 잃기 시작했어요. 한쪽 바퀴가 터지면서 금속 파편이 튀었고 땅 위에 검은 흔적이 길게 그려졌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몰아쉬며 긴장을 풀려고 했지만 오히려 숨이 더 막혀오고 있었어요. 산소 장비의 압력 경고등이 갑자기 붉게 변하며 빠르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고 그 순간 기내 공기가 묘하게 금속 냄새를 풍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마스크 끈을 잡아당겨 벗으려 했지만 손끝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흉부 깊은 곳에서 갑작스러운 통증이 밀려왔고 폐가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어요. 밖에서는 소방차와 구조 인력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제가 그들에게 신호를 보낼 여력은 없었습니다. 조종석 창문이 열리고 차가운 공기가 유입되려는 순간 시야가 아찔하게 흔들렸어요. 몸 전체가 무겁게 가라앉는 느낌에 저는 제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다급하게 손을 뻗었지만 목소리는 멀리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해치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몸을 비틀었지만 바로 무릎이 꺾여 활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땅의 온도조차 분간하기 힘들 만큼 감각이 둔해지고 있었고 머릿속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제 산소 장비를 떼어내며 무언가를 외쳤지만 그 말이 귀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구조대원이 제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는 모습만 흐릿하게 봤어요. 그때 엎드려진 상태에서 활주로 먼 끝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이상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CCTV 밖 공항 접근 동선 쪽에서 낯선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비복과 비슷한 옷이었지만 그 발걸음은 마치 제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고 그 실루엣은 구조대원의 시야가 닿지 않는 곳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눈앞이 완전히 어두워지기 직전 그 인물이 제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는 느낌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이 꺼지는 듯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어딘가에서 여전히 누군가가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기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강한 조명 아래에서 들것에 누워 있었어요. 공항 의료동 천장이 낯설 만큼 하얗게 빛났고 주변에서는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제 몸에는 이미 여러 개의 센서가 부착돼 있었지만 저는 아직도 호흡이 답답했고 폐가 바람에 눌린 듯 조여왔습니다. 의료진이 제 산소 장비를 분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엔 명백한 충격이 비쳐 있었습니다. 독성 물질 반응이 산소 라인에서 검출됐다는 속삭임이 귀끝을 스치며 들려왔어요. 제가 비행 도중 느꼈던 이상 증세가 허상이 아니었음을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장비를 손댔다는 사실을 몸으로 깨닫는 순간 등줄기를 차갑게 훑는 공포가 다시 밀려왔어요. 한 의료 요원이 휴대 단말기를 들고 구조대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스쳤고 저는 그가 무언가 시급한 전달을 하는 걸 희미하게 들었습니다. 그 단말기 속에는 제가 전투기에 저장해두었던 암호 파일 일부가 떠 있었고 화면에는 수정 기록 있음이라는 문구가 찍혀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파일은 북한에서도 극히 상층부만 다루는 정보였고 저는 그것을 탈출 직전 급하게 장비에 숨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파일을 건드리려 했고 심지어 일부는 삭제 시도가 있었던 흔적까지 남아 있었어요. 누가 어떤 이유로 언제 제 장비에 접근한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의료실 문이 급히 열리며 국정원 요원 몇 명이 들어왔고 그 중심에는 강도연 요원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냉정했지만 눈빛에는 분명하게 경계가 서 있었어요. 요원들은 제 구조 당시 촬영된 활주로 CCTV를 보여주었고 화면 곡선 뒤편에서 보았던 그 실루엣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정비복에 가까운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와 동선은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어요. 그 인물은 구조대가 몰려들기 직전 잠시 제 기체가 있던 방향을 바라보다가 감시 사각지대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가 제 상태를 확인하려던 사람처럼 보였고 저는 그 생각에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더군다나 그 동선은 공항 내부 직원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경로였습니다. 혹시 공항 안에도 협력자가 있는 걸까요? 저는 입술이 바짝 마른 상태로 겨우 그렇게 물었어요. 강도연 요원은 대답 대신 다른 화면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북한 정찰총국 요원으로 지목된 백호성의 얼굴이 흐릿하게 잡힌 사진이 떠 있었어요. 그는 낯선 공항 장비를 능숙하게 다루며 활주로 인근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 폐 안쪽이 다시금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어요. 그가 저를 쫓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웠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백호성이 공항 접근로로 들어온 시간과 제 산소 장비에서 독성 물질이 검출된 시간을 대조한 기록이 모니터에 뜬 순간이었어요. 그 두 시점은 거의 정확히 겹쳐 있었고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밀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능성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가장 끔찍한 진실처럼 느껴졌어요. 그가 활주로에 나타난 이유는 단순히 추격이 아니라 저를 확실히 끝내기 위해서였구나. 호흡기에서는 규칙적인 바람 소리가 나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공항 안 어딘가 아직도 그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제 몸을 다시 경직시켰어요. 저는 식은땀이 등골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느끼며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움 속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의료동 외부에서 또 다른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출입문을 강제로 우회 통과하려 했다는 보안 알람이었어요. 저는 침대 위에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한 채 그 경보음을 들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알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경보음이 의료동 전체를 울릴 때 저는 잠시도 숨을 내쉬지 못했어요. 문 너머에서 무전기 소리가 쉼없이 터져나왔고 국정원 요원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기척이 바쁘게 오갔습니다. 몸은 아직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심장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이 문 앞까지 와 있는 듯한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이 폐 깊숙한 곳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강도연 요원이 의료진 뒤편에서 나타나 주변을 살피며 낮고 빠른 걸음으로 제 쪽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잠시 창문 커튼을 열어 병원동 복도를 확인했고 표정이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정전처럼 짧게 불이 깜빡였고 이어서 병원동 일부 구역의 CCTV가 동시에 꺼졌다는 보고가 무전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술적으로 능숙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장비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숨이 차오르는 느낌에 이불을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백호성이 있다는 건 이제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강도연 요원은 다른 요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며 의료동의 모든 문을 일시 봉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잠가진 문들의 잠금 장치가 딸깍하고 연이어 채워지는 소리가 복도를 따라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문이 닫히는 것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압박당하는 쪽에 있는 사람은 결국 갇힌 사람이 아니라 갇힌 곳까지 찾아온 사람이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금속 트레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원들이 바로 그 방향으로 총을 들고 달려갔지만 모퉁이를 돌아본 순간 그들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바닥엔 쓰러진 트레이만 놓여 있었고 주변엔 사람의 그림자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CCTV 사각지대였던 천장 바로 아래에는 이상한 흔적처럼 케이블 하나가 절단된 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백호성이 이미 이 구역에 들어왔다는 걸 말해주는 명백한 표시였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침대 위에서 몸을 조금 세웠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어깨와 등에서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강도연 요원이 제 옆에 다가와 최대한 짧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어떤 소리도 내지 마세요.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냥 속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지켜야 할 생존 규칙처럼 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하나가 아주 천천히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요원들이 움직이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른 가볍지만 의도적인 속도의 발소리였어요.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의료동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고 저는 숨을 삼키며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발걸음이 들렸을 때 복도 조명이 또다시 한번 꺼졌다 켜졌습니다. 순간 의료진 대기실 쪽에서 B- 하는 전자음이 작게 울렸습니다. 강도연 요원이 즉시 그 방향으로 총을 겨누었지만 문은 잠겨 있었고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 문틈 아래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정확히 사람의 발 모양은 아니었지만 누군가가 낮은 자세로 벽을 타고 이동하는 움직임이 분명했어요. 그 그림자가 향하는 방향은 다른 곳이 아니라 제가 있는 병실 쪽이었습니다. 요원들의 무전기에서는 여전히 다른 구역 점검 요청이 오가고 있었지만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크게 울려 퍼지며 제 귀 속에서 심장 소리가 분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침대 머리맡에 난간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병실 문 바로 바깥에서 아주 짧게 숨을 억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누군가가 바로 문 너머까지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들이켠 채 그 문이 열릴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몸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생각만 머릿속을 강하게 파고들었어요. 그가 드디어 나를 찾았다. 병실 문 앞에서 느껴지던 기척은 한참 뒤에야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가늠할 수도 없었어요. 요원들의 추가 인력이 도착하고 의료동 전체의 방탄. 쉘터가 추가로 배치되면서야 저는 조금씩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도의 감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강도연 요원이 들고 온 노트북 화면 속에 떠오른 분석 결과가 모든 공포를 다시 깨웠기 때문입니다. 그 화면에는 제가 전투기에서 숨겨두었던 암호 파일의 구조가 정밀하게 표시돼 있었어요. 파일 내부에는 핵 운용 키 개편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일부 암호 체계가 나열돼 있었고 그중 몇 줄은 붉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붉은 표시는 누군가가 암호 파일을 조작하려 했다는 명백한 기록을 뜻했어요. 특히 탈출 몇 시간 전 비행 준비 구역에서 누군가 제 장비에 접근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은 제가 모르는 또 다른 손길이 이미 제 주변을 감싸고 있었다는 증거였어요. 이 파일, 저는 그냥 들은 걸 저장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탈출 직전 들었던 회의 내용을 감청하며 이건 위험하다고 느껴 급히 저장한 것이 전부였어요. 그때는 단순히 장교들이 기밀을 이야기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석관들은 그 파일 안에 핵작전의 새로운 시스템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은 곧 누군가 이 정보를 훔치거나 없애기 위해 저를 활용했다는 가능성까지 포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심장은 그보다 더 깊게 금이 가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탈출을 결심할 때도 추격을 받을 때도 이 파일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생존을 위한 선택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한반도의 안보를 뒤흔들 정보가 제 손에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강도연 요원은 분석 자료를 넘겨 보여주었는데 그중 한 부분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암호 파일이 저장된 위치 바로 아래 삭제 실패라는 기록이 3번이나 반복되어 있었어요. 누군가가 제 전투기 시스템에 접속해 파일을 지우려 했지만 암호화가 강해 실패했다는 의미였습니다. 비행 직전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제 뒤에 누군가가 분명히 다가왔다는 뜻이었고 그 사실이 뼛속을 얼게 했습니다. 그 순간 활주로에서 본 그 정비복을 입은 그림자가 다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분석관들은 또 하나의 소름 돋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암호 파일 일부의 구조가 외부로 유출하기 쉬운 형태로 바뀌려 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가 남쪽에 성공적으로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그 정보를 회수하려는 시나리오처럼요. 그 말은 저를 죽이기 위해 백호성이 달려온 이유와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파일이 완전히 삭제되지 않았으니 결국 목표는 회수 또는 은폐였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고 노력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더 빠르게 달리고 있었어요. 이 파일 때문에 숙청 대상이 되었고, 이 파일 때문에 장비가 조작되었으며, 이 파일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가 공항 어딘가를 서성이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사실이 명확해질수록 제 탈출이 단순히 생존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나만에 도달하는 걸 막으려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오히려 그걸 이용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 일이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분석 자료의 마지막 줄을 본 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추가 협력자 가능성, 남한 내부 시스템 접근 기록 있음. 그 말은 이 병원동의 어디에서든 누군가가 또 저를 노릴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복도 너머의 흐릿한 조명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가슴속에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하나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중 누가 진짜 안전한 사람일까? 서울 외곽의 안전시설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에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 어느 빛도 제 마음속 어둠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시설 입구에 도착하자 무장 요원들이 주변을 빠르게 정비했고 건물 외벽은 마치 군사기지처럼 단단하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등을 누르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붙었어요. 여기는 안전하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지만 저는 그 문장 속에 숨겨진 빈틈만 먼저 떠올랐습니다. 시설 내부는 조용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천장 곳곳에서 움직이며 저를 따라갔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준비하는 직원들이 자료를 정리하며 제 정보를 하나씩 확인했고 의료진은 제 상태를 다시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 내내 머릿속이 잠시도 멈추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사라진 백호성의 흔적, 전파, 교란, 장비 조작, 삭제 실패 기록들 모두가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여전히 완성되지 않은 채 저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정보분석팀이 시설 내부 회의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모니터에는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몇몇 장교들이 숙청되었다는 보고, 핵작전 지휘 라인이 변경되었다는 정보, 그리고 평양 내 고위층의 이동 제한 통제까지. 제 탈출과 파일 유출로 인해 북한 내부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제가 가져온 파일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는 걸 다시 실감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강도연 요원은 조용히 새로운 데이터를 꺼내 보였고 그중 한 줄이 제 눈을 붙들었습니다. 공항 내부 네트워크 비인가 접근 일건 위치 추적 불가. 그 기록은 분명히 누군가 안에서 협력했다는 것을 의미했고 남한 내부 시스템에 익숙한 자가 움직였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꽉 잡았고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의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시설 창문 너머로 바람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전시설이라고 하지만 저는 창밖의 어둠 속에 무언가 숨어있는 듯한 착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백호성은 아직 잡히지 않았고 그가 어떤 루트로 사라졌는지는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가능성도 점점 더 크게 떠오르고 있었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불길한 감각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시설 내부는 정막에 가까운 고요로 잠겼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어디선가 아주 미세하게 전자음이 들려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시스템을 감시하는 듯한 혹은 움직이려 하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는 희미한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요원들의 경비 동선과는 전혀 다른 위치, 전혀 다른 속도였어요.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방향을 바라봤지만 그림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이 시설 내부의 구조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머릿속에 또렷하게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곳마저 안전하지 않다면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밤은 깊어지고 있었지만 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오늘 제가 살아남은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죽이려 했고 또 누군가는 제가 이곳까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활주로에서 쓰러진 순간도, 병원동 문 앞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던 그 그림자도 지금 생각해보면 모두 하나의 흐름이었습니다. 북한의 추격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배우는 훨씬 더 가까운 곳에 있어요. 어쩌면 이 시설 안에도요. 제가 다음에 드릴 이야기는 지금까지 숨겨진 그들의 계획에 대한 진실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